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앞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나흘 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황병준 기자, 북한 어느 지역 내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거죠? 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오전 8시쯤 신포 인근 동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쏘아 올렸습니다. 군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장소가 해상인지 육상인지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의 잠수함 시설이 있는 신포 일대에서 쏜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도발은 지난 24일 서해에서 발사한 데 이어 나흘 만입니다. 군은 한미 정보 당국과 함께 북한이 쏜 미사일의 세부 재원을 정밀 분석하고 북한군의 추가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황 기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 나온 소식도 하나 더 볼게요. 우리 군은 육상 완충 지역 훈련 재개를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고 해요. 네, 군 소식통은 당초 계획과 달리 2월 중 육상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을 검토했지만 시간을 갖고 대응하기 위해 잠정 보류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군은 올해 초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 완충구역에서 포병 사격을 하자 적대 행위 중지 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상은 물론 육상 완충구역 내 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북한군이 아직 육상 완충구역에서 포병 사격 등 고발을 감행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 군이 먼저 훈련을 재개할 경우 북한이 이를 빌미로 긴장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군은 앞으로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육상 완충구역 내 훈련 재개가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보신 대로 오늘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시에서 인근 동해상으로 이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또다시 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의도와 북한 이슈들까지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나흘 만인데 지난 24일에는 서해상으로 쐈고 오늘 오전에는 동해상으로 쐈는데 이 발사한 장소 신포잖아요. 잠수함 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이 의도하는 것은 비단 이러한 이제 미사일 시험 성공을 한국과 일본, 미국의 경고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잠수함 탑재해서 핵 전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각인시켜 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의 의도는 의도이고 과연 북한이 그러한 능력을 사실상 갖추었느냐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잠수함에서 전술핵 미사일을 발사해서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이것을 북한이 이제 완성하였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잠수함이 뭡니까? 잠수함과 군함의 차이가 뭔가 했을 때는 잠수함은 80% 이상의 활동을 물 밑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물 위에서 하면 이거는 선박인 것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잠수함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수면에 떠올라서 발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용이합니다. 네. 하지만 정말 핵 잠수함에서 전술핵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췄다고 하려면 물 밑에 있는 상태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수면을 뚫고 정확하게 장거리 있는 목표를 타격해야 되는데 그것이 네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에 저항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사거리와 정확도를 확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북한이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다 타당할 것입니다. 네, 또 이 시점에 또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건 이 시점적으로 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4월 총선에 북한이 이제 개입하려는 것, 군사적 도발을 통해 가지고 긴장을 고조화시켜서 윤석열 정부 퇴진. 북한이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적화 통일은 민심을 통해서 헌법적인 차원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바꾸는 거니까요. 그것을 기도한다는 것은 북한 스스로가 수차례 김여정 부부장 명예 담화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군사 실험은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지난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정했던 소위 북한판 국방 중기 계획 앞으로 5년 안에 5가지 신종 무기를 개발하라 이런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상관에 상관없이 앞으로도 북한은 이런 각종 미사일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계속 시도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도발을 계속 감행할 것입니다. 일단 오는 한국의 총선 그리고 미국 대선과 뭐 이건 정해진 거니까 관계없이 일단 무기와 핵무력 수단을 고도화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건데 지금 순항미사일은 사실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탄도미사일 못지않은 위험성이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제 보세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예. 미사일을 보시면 되겠는데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총을 쏠 때 총알이 뒤에 화약이 터지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탄도미사일입니다. 탄도미사일의 약점은 이제 일단 발사되고 나면은 이제 조종이 어렵다는 것이죠. 예. 순항 미사일은 어떤 것이냐면 비행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비행기 기술하고 순항 미사일 기술이 같다고 보시면 되겠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 사회에서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제재를 하고 있지만 예. 그것이 이제 유엔 안보리 1874호입니다. 북한은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 안 된다. 개발 소유도 안 된다는 것이지만 순항 미사일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는 것이 순항 미사일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은 비행기, 전투기도 제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죠. 국제법이 어떤 제약을 두지 예. 않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에서는 순항미사일에 이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지도 CG를 한 번 더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일단 심포에서 쐈다는 거는 지난번 서해하고는 다르게 서해 쪽은 중국이 있기 때문에 사거리를 길게 못 늘려요. 예. 지금 동해 쪽으로는 길게 늘릴 수 있는 의미가 있겠고 왜 그러면 심포에서 쐈을까? 뭐 수중인지 육상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지역의 의미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뭐 제가 할 대답을 정확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예. 이제 서해는 중국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으로는 적합한 장소가 아니죠. 예. 그래서 사거리 테스트를 하려면 이제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도 당연한 결정이고 네. 왜 심포일까요? 왜 심포인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그 육상 미사일로만 한국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북한 잠수함이 전술 핵 미사일을 싣고 그 한반도 남부에 비밀리에 잠입해서 예.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위협을 가하기 위한 것인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엄중한 안보 현실이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을 예. 과연 어디까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지금 자료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예. 김정은 위원장이 그 흥미로운 발언을 했어요. 뭐냐면 작년이죠. 작년 9월 6일에 북한판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 건조라고 진수하는 그런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네네. 841호 잠수함인데 예. 김군옥 영웅호라고 명명하였고 그때 이제 우리는 적에 대해서 잠수함으로 핵 공격을 할 능력을 갖췄다. 근데 전문가들이 이제 지적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그 핵미사일은 그럼 어떤 잠수함이 예. 싣고 가느냐. 북한은 아직 핵 추진 잠수함이 없는데 네. 그때 김정은 위원장의 축사를 보면은 그에 상관없이 예. 핵무기를 탑재해서 그 장비를 가지고 가서 공격하면 그것이 바로 핵 잠수함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축하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옛날 김일성 시대의 잠수함은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예. 수중에서 핵 잠수함은 서로 어떻게 추적을 하냐면 소리를 듣고 하는 것입니다. 네.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 영화 붉은 10월을 잡아라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네. 소리를 듣고 추적을 하는데 우리의 DJL 잠수함 209, 214호는 북한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잠수함을 어떻게 찾을 수도 없고 격추할 수도 없는데 격침할 수도 없는데 네. 북한 잠수함은 워낙 소리가 크기 때문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의 이런 낡은 잠수함이 핵무기를 싣고 항구를 떠나서 남쪽으로 건너온다면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군사 행동을 취하기 전에 수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미국 현지 시간 25일에 있었던 보도인데요.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몇 달 내에 한국에 대해 치명적인 군사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렇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측에서는 이런 식으로 북한이 곧 치명적인 군사 행동을 가할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어떻게 본다면 큰 양보를 하기를 기대를 하겠죠. 네. 하지만 정말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과 행동과 능력이 같이 가느냐를 우리가 철저히 검증해야 되는 것이 예. 김정은 위원장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를 하라고 했지만 네. 영문법 공부하실 때 꼭 그 가정문이 있죠. 전제가 유입된 있습니다, 전제가. 전제문이 예. 있죠.
이제 전제가 꼭 있는 게 뭐냐?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에 전제도 잘 봐야 되는 그렇죠. 게 예. 북침 도발 책동이 있을 경우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미사일 시험에서도 그냥 무자비한 징벌의 목표로 한미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기 전제로 전쟁의 도화선에 불꽃이 있는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외신에도 나오지만 북한은 돈을 한참 벌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무기를 팔아서요. 예. 그 사업하시는 분은 돈 버는 맛이 꿀맛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부터 6개가 채택되기 전에 있었던 2016년 이후로 처음으로 0.5% 순 경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무기를 러시아에 팔지 않고 한국에 대해서 사용한다? 북한 정권이 어떤 결정을 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군사력을 고도화하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대선에도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후보로 나설 가능성 매우 높아졌고 결국 바이든 대 트럼프의 재대결이 가시화됐는데 이 상황을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트럼프의 이제 복귀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럴 것이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예측이 가능합니다.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첫째는 11월 대선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리 바이든 행정부에서 조건 없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외교적인 타협을 모색하자고 얘기해도 북한은 일절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대선 결과를 보고 나서 트럼프를 상대하는 게 좋으니까요. 예. 그리고 트럼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영변 포기만을 카드로 제시했지만 그때 실패했지 않습니까?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그것보다는 더 높은 소위 영변 플러스 알파를 제안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이런 미국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간에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가?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핵탄두 개발이라든지 정찰위성 기술을 넘겨준다면 우리도 미국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신종 핵무기 개발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를 사실상 용인한다면 지난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국빈을 방문했지만 그때 요구했던 사항을 바이든 행정부가 거절했습니다. 뭐냐면은 적어도 일본 수준의 핵 폐기물 처리 권한을 한국에도 허락을 하라. 아니면은 한국에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하든지 아니면 한국이 스스로 핵무장을 할 길을 열어주라고 했는데 또 한국 정부의 청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한국은 NPT, 핵 비확산 조약에 남기로 했죠. 그렇지만 만약에 북한의 핵 위협이 그런 식으로 변하고 또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한국을 북한의 핵 위협 앞에 그렇게 놓아놓는다면 지금 여러 가지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모든 것은 거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핵을 용인한다면 한국의 핵 재무장도 같은 거래 차원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할 길이 열린다. 꼭 모든 것이 부정적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도 요구를 할 수 있다. 물론 비례적인 차원에서. 물론 그에 대해서 이 트럼프 정부든 바이든의 2기 정부든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또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복용식 위원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옷가지를 보면. 이런 테러 피해는 진영의 문제라든가 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놓고 여야 모두 정치 테러는 없어져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 상황과 함께 정치권 쟁점들 패널 네 분 모시고 자세히 짚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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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배현진 의원 이 피습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10대 피의자인 A군 응급 입원한 상황인데 이 입원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렇죠. 일단 뭐 이 입원 응급 입원이라는 게 조금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이제 있을 때 일단 이제 구금 상태에서 일단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예. 조사를 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이 중학생 같은 경우는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수사를 해서 문제가 될 경우는 이제 검찰에 송치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포렌식이라든지 관련된 어떤 자료들을 일단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특히 이제 이날 이 건물에 3시 반쯤에 이미 나타났습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또 이 접근할 때 뭔가 이 휴대전화에서 어떤 여성을 보는 듯한 그런 장면도 있었거든요. 추정입니다만. 예. 그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그때 배현진 의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여성을 본 것인지 예. 또 본인이 보니까 이제 이 미용숍을 갔다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둘러보는 그런 장면도 있었어요. CCTV에 잡혔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계획적이었는 것인지 그리고 또 평소에 어떤 것들을 좀 주로 소통하고 누구와 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마 이제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보호 입원 상태에서는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지나요? 일단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검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를 할지 말지를 수사기관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영장 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짚어주신 대로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점, 예. 또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한 건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향후 구속영장 청구가 아예 원천 불가한 건 아니고 향후 수사 여부에 따라서 영장 청구도 가능합니다. 네. 특히나 이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이라고 해서 만 14세부터 19세, 그러니까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아니면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도 가능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그 기로 여부가 수사 향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A군의 과거 행적도 드러나고 있는데 이 경복궁 낙서 모방범의 이 구속영장 심사 현장에서 지갑을 던지는가 하면 또 정치 집회, 일부 정치 집회에도 참석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15살이라 하더라도 예. 충분히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즘에 뭐 그 소위 10대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사실 자신의 정치적인 그 의사를 표명하는 데는 아무런 뭐 문제나 제약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뭐 특정 커뮤니티에서도 활동했던 흔적이 있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뭐 아직은 추정이지만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표 연령도 인하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10대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과거의 기준으로 보는 그런 어린이나 청소년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열려 있고 가능성도 성인과 똑같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도 좀 접근해야 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대안이라든가 어떤 해결책을 냈을 때 비로소 그게 우리 사회에 좀 뿌리 내리고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청소년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투명하게 들여다봐야 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범죄들을 막기 위해서는 이 여러 가지 그 청소년이라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배현진 의원은 어제 퇴원하면서 첫 공식 입장을 통해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최 평론가님 말씀처럼 이 정치 테러라는 거 굉장히 사실 요즘 들어서 더 사회적으로 좀 무겁게 바라봐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배현진 의원에 대한 피습이 놀랍고 충격적인 이유는 이런 정치라는 것이 원래 갈등을 풀어내는 직업 아닙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전 세계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늘 있어 왔지만 보통 뭐 대통령이나 대표적인 정치인에 대한 피습이 많았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일반 의원을 대상으로 한 피습이 일어난 것으로 봤을 때 특히나 이런 좀 방어력이 뭐 약하다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여성 의원에 대한 테러가 일어난 것으로 봤을 때 좀 더 한국에서는 이런 그 정신에 대한 테러가 더 강화되고 있구나, 더 많아지고 있구나 이런 심각성을 던져준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테러범이 어린 학생이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것이 더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는 이번 사건을 보고 어린 학생의 행동에 너무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학생이 발생했는지 저는 결국 우리 사회의 모습이 우리 사회의 병폐가 이 학생에게 반영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문제를 너무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로 보면서 이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어떻게 대응할지를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테러범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정치 테러를 벌인 이 지금 피의자라고 말하는 게 현재로서는 맞아 보이긴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배현진 의원을 향해 많이 놀랐겠지만 이겨낼 수 있는 여장부다 이렇게 격려를 했는데 또 두 사람의 이전 인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 대표로 있을 때 그때 보궐선거로 이제 배현진 의원이 입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친홍계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예. 이후로는 조금 소원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친윤계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홍준표
시장이 이제 좀 격려를 했던, 그리고 또 배현진 의원도 좀 담담하게 오늘 어제 퇴원을 하면서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들을 밝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들은 이 생각은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연령층들이 이제 중학생이잖아요. 예. 네. 근데 최근에 정치 집회를 보면 부모들이 초등학생 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진영에 관계없이 네.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후쿠시마 예. 지난번 그 오염 사태라든지 뭐 일단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보면 그런 뭐 문구들을 본인들이 적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이전에 어떤 특정한 정책 사안에 대해서 이미 선입견을 갖게 만드는, 저는 그런 것들이 과연 올바른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안이 그런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보면 그 주로 초등학생이나 이런 자기가 또 쓸 수 없는 그런 문구들을 쓰고 나와서 또 네. 연설을 한다든지 이런 예. 것들이 있었는데, 과연 그게 본인의 뜻인지 아니면 부모의 어떤 이 주입이나 강요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게 너무나 이게 좀 이번 사건이 충격적인 게 중학생 2학년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과연 이런 국회의원을 아는 것도 그렇고 또 이런 행위를 하는 것들도 그렇고, 이게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떤 진영으로 갈려서 마치 이제 그런 자녀들의 어떤 교육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너무 어린 학생들의 어떤 판단력이 있기 이전에 예. 너무 한쪽으로만 주임했던, 저는 그런 문화도 한번 이번 기회에 좀 살펴봐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 사건이 부모의 영향을 받았는지 뭐 교육 과정에서 나타난 일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고 아직 수사 중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테러에 대한 안이한 대응으로 유사한 사건이 반복됐다, 이렇게 정부와 여당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 사건을 축소 왜곡한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가 낳은 참사입니다. 피의자 신상, 당적, 변명문을 감추며 정치 테러범을 사고동을 통해 이 같은 범죄가 확산되고 있음을 경찰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정치 테러범의 신상과 당적, 변명문 등을 공개하고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야당의 대표를 칼로 찌르는 사항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안이한 인식이 이런 정치 테러를 자꾸만 하는 그런 저변으로 깔리지 않았나 해서 우리.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테러에 대한 안이한 대응 때문에 또다시 정치 테러가 발생했을 수 있다, 이런 민주당의 주장인데 부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배현진 의원이 피격을 당한 당일만 하더라도요. 예. 국회에서 오전에 행정안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산경찰청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재명 대표의 피습과 관련해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했거든요. 예. 상당히 납득할 수 없는 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서요, 이게 정치 혐오를 전제하고 있는 범행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맥락이 있는지, 평소에 어떤 정치 혐오와 관련한 활동을 했다거나 콘텐츠를 접속했다거나 이런 부분을 들여다볼 필요도 있고 신상공개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날도 당장 행안위원장이 이렇게 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제2의, 제3의 이재명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배현진 의원이 피해자가 됐던 것이죠. 예. 이런 부분은 정말 한치의 미진함도 없이 수사하는 게 경찰로서 맞았을 겁니다. 네. 그런데 정치적 파장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너무 신경을 썼던 게 아닌가. 그리고 증거물 같은 것도 정확하게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크게 남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수사를 관련해서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잇따라면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유불리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투명하게 수사를 하고 공개를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주장이신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 제가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 좀 많이 안타까운 거는 예. 아니 마치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 피습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가 미진해서 이런 게 일어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사실 거기엔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때 피습당하고 퇴원할 때 이거는 적대적 진영 정치가 나온 징후의 산물이라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가 하지 말자고 정치권에 호소했는데, 그다음 양당에서 사실 나온 논평의 수위라든가 대변인들의 입을 보면은 그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확산되면 확산됐지. 자, 우리가 여기에서 책임을 묻고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원인을 들여다봐야지, 경찰 수사가 미진했다, 국가의 공권력이 그렇게 말하자면 허술하게 사적인 이익에 따라 사용되겠습니까? 예. 정당법에 따라서 그 사람을 공개하지 못한 거고, 또 수사 중인 사안의 책임자를 국회가
국회로 불러가지고 민주당이 마치 단독 청문회를 열듯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국민에게 주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을 자제해야지 네. 마치 이것이 국가 공권력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유사범죄가 일어났다. 예. 이 민주당의 주장은 이런 유사범죄들이 앞으로 계속 진영의 해석으로 나가게끔 하는 저는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길 것 같아요. 뭐 이 또한 지금 양측이 강하게 부딪히는 상황인데 뭐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정치인들은 또 비슷한 공포심, 우려를 갖고 있을 만큼 좀 머리를 맞대고 대비책을 찾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소식 짚겠습니다.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 내용을 볼 텐데 이 여야 대표가 맡은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이 52% 지지를 받았고 이재명 대표는 35%였습니다. 이 한국갤럽이 2012년 3월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와 흡사하다 이런 분석을 했던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이제 등장했을 때가 바로 이명박 정부 말기였습니다. 예. 정권에 대한 인기나 지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거든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험도 많고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또 후광 효과도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당시에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와서 예. 정권을 행사를 했고 김종인 뭐 등등 이런 분들을 영입을 해서 거의 총선이 어떤 뭐 진다는 것 어떤 선거를 다 역전시켰지 않습니까? 그때의 지지도가 이제 52%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정치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50 비슷한 수치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격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전체로 이 무게로 따진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훨씬 더 지금 어떤 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상황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게 불리하다라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예전 어떤 이 박근혜 비대위가 있을 때처럼 선거에서 어떤 승리 가능성 예. 이걸 열어두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이고 그만큼 국민들이 뭔가 한동훈 위원장의 그동안 어떤 한계로 지적되어 왔던 대통령실과의 어떤 종속적 관계 예.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번 윤 대통령과의 어떤 갈등에서 오히려 그걸 깨는 효과가 아주 역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어떤 지지도가 더 높아진 상황이 아닌가라는 또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줄곧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비판을 해왔었죠. 한 위원장은 이런 우려를 불식하듯 당은 내가 이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 윤석열 아바타라고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2000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저입니다. 저는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할 거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이 당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과도한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의 정면 충돌 속에서 민주당이 제기했던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아바타다 이런 프레임이 과연 깨졌는지 이게 지금 나오는 질문인 건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일 수 하지만 있다. 아직 뭐 봉합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 상처 안에 있는 고름을 빼내지 못하고 봉합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알수 없는 반창고만 겁니다. 붙였다.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갈등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그리고 그것 가장 큰 것은 결국 저는 그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매우 축소시킨 공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도 해야 된다. 그리고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단순히 특검법은 반대하면서 이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만 그거를 뭐 사과 여부로 지금 축소시켰거든요. 근데 이 어떻게 보면 공이 지금 대통령실로 넘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 보수 진영에서 보기엔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잘 맞서고 있거나 차별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일 수는 있으나 과연 대통령실의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이걸 지켜보고 있는 중도보수층 마음을 다시 돌릴지 말지 보고 있는 중도보수층이 저는 분명 만족할 만한 답변이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에는 아직까지 성공하기엔 너무 섣부르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의 반응이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의 근원이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예. 치료 없이 봉합했다 이런 지적까지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윤 대통령이 언론 대담으로 김 여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 이게 검토되고 있다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논란을 그럼 이게 어떻게든 뭐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요? 논란 잠재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사과하면 됩니다. 어떤 경위로 명품백을 영부인이 수수하게 됐는지 대통령이 언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망으로는 그래 보이지 않나 보이죠. 그렇게 용기 있게 국민들 앞에 설명할 수 있었을 거면 이런 특정 언론사와의 간담회 형식이 아닌 신년 기자회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KBS가 유력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1대1 형국으로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질의화대에서도 사실 처음에 정리를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입장이란 건 분명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단초는 지금까지 대통령실이 내놨던 언급에 따르면 해명에 따르면 알 수 있겠죠. 이거는 몰카 공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 노림수에 영부인이 피해를 입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통사고에 비유하는 이철규 의원 같은 분도 계셨죠. 국민 눈높이와 맞습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하지 못한다면 간담회든 신년 기자회견이든 큰 감동은 없을 겁니다. 뭐 이게 대담 형식이든 어떤 형식이든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의 수준, 내용이 결국 좌지우지할 것이다 이런 분석인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걸로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정확합니다. 예. 어쨌든 2022년 9월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후 5달 만에 몰래카메라와 아주 파렴치한 공작으로 취재한 그거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때 1년 반을 묵히고 있다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에 등장하는 그 무렵에 딱 맞춰서 공개했습니다. 아주 의도적이고 아주 이거는 정말 악랄하게 의도한 표적 말하자면은 함정 취재였던 거죠. 그건 본질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밝혔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의 국민적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까 대통령실이 저는 여기에 대한 해명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국민적 우려라든가 그다음에 그 앞으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김 여사에 관련된 부분들을 공적 영역으로 편입한다든지 여기에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정도까지 나아가는 그런 해명과 설명의 수준이라면은 납득이 국민들이 조금 납득하고 여러 가지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어떤 여론과 흐름의 기류들을 잘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오히려 김 여사가 하는 것보다 어떤 국정의 최종 상태, 이른바 엔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대통령의 메시지로서 나가는 것이 더욱더 신뢰와 말하자면 국민적인 그런 여론을 형성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방법론과 내용을 함께 말씀을 해주신 건데 이 또 하나의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공천 문제죠. 이건 뭐 민주당, 국민의힘 마찬가지인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공천 문제 놓고 2라운드 펼쳐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1차적으로는 이제 좀 봉합이 됐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공천 문제에 대한 과연 누가 공천을 주도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아직 해답이 남아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대통령실 출신들 인사들에 대한 이제 공천. 과연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저는 솔직히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이 마포을이라는 곳이 3번 연속 사실은 민주당이 승리한 굉장히 험지입니다. 험지 중에 험지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 험지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뭐 거의 명함도 내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사천이라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과연 선거 전략적으로 저는 옳은 일인가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왜냐? 아무도 안 가는데 내가 가겠다고 그러는데 너 사천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현 당협위원장이 있었긴 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그분도 이미 지난 선거에서 꽤 큰 표차로 이미 패배를 했기 때문에 사천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은 국민의힘이 공천을 하면 당선이 가능한 지역 이런 부분에 이제 사천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강남권과 TK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 그런 지역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출신이 만약에 공천된다 그러면 그거는 무슨 공천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지역 가는 거는 괜찮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험지에 사람을 보내는 거는 사천이다. 이 논리적으로 모순이잖아요. 자,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럼 공정하게 하겠다. 공천 자체를. 그러면 그런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 아니면 장관 출신이 당선 가능한 지역에 그냥 단수 공천하는 거 안 하겠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 누구나 보시기에 공정한 공천이 되려고 그러면 저는 어떠한 부분 특히 험지에 누가 간다는 거는 저는 이거 볼 때는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원희룡 장관이 개항을 가는 거 그걸 문제 삼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고 지금 어려운데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당선 가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출신이 간다? 이거는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만큼의 어떤 본인의 헌신과 그다음에 공천의 공정성 이 부분을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푸느냐 저는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교롭게도 이 김경률 비대위원 그리고 이용호 의원 이게 또 마포에 도전하는 조정훈 의원까지 다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에 각을 세웠던 분들이 다 마포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연입니까? 아니면은 뭐 공교롭게도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예. 마포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약간 스윙 스테이트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국민의힘의 좀 계열도 잘 되던 지역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은 좀 민주당의 이제 좀 강세 지역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런 데서 그러니까 지난번 그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패한 이유가 어떤 겁니까? 물론 미래통합당 시절입니다만은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이른바 수도권에서 대패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그 우리 국민적 여론을 놓고 본다면 김건희 여사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중도층 의견이 많아요. 예. 스윙 스테이트의 특징은 중도가 반응해가지고 여야의 공히 한 번씩 이렇게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도가 요구하는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이 그 목소리를 과연 무시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고도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통령실에서 어떤 식으로든 선을 긋거나 해소를 해줘야만 총선에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후보들의 짐도 덜어주고 한동훈 위원장의 리더십이 조금 더 말하자면은 대통령과 차별성이 아니라 예. 뭔가 중도와 수도권의 민심에 귀를 기울이는 듯한 모습을 화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목소리들이 전 집중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스윙 스테이트라고 분석하셨지만 최근 들어서 보면 사실 마포갑에는 4선 노웅래 의원 또 마포 울에는 3선 정청래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강세 지역이나 이런 말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럼 민주당은 어떤 전략으로 맞설까요? 아무래도 저는 이번 선거가 중도 확장성 선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은 특히나 그래서 이런 정청래 의원이나 노웅래 의원 같은 다선 의원들이 있지만 우리 당이 얼마나 중도 확장성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그리고 2022년 그 구청장 지방선거 때 마포구청장은 또 국민의힘에 내줬거든요. 그리고 다선 의원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느끼기에 좀 피로감을 느낄 수 있고 좀 교체 의지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히 보완하면서 이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당 전체의 예. 선거 전략이 중도 확장성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의 특징이 중도 확장성보다는 아무래도 지지층을 좀 견고히 하는 형태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당의 전략도 그쪽으로 좀 가는 것이 확장 쪽으로 가는 것이 그 마포 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오는 31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취임 후 2년 동안 신년 회견을 하지 않은 이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노린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고 해석은 자유입니다만 네. 어떤 자리가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기자회견이고 예.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짚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 전방위적으로 민생, 경제, 안보 여러 분야에 대해서 그렇다면 민주당이 보완제로 기능해야 되는 부분점 그리고 총선에서 표를 주신다면 예. 어떤 전략으로 어떤 계획으로 정말 민생 행보를 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자리일 거고요.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비점 말씀 주셨지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취임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특성상 이걸 뭐 간담회 형식이나 하진 않겠죠. 여러 언론사에게 열린 개방형 질문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 의견을 표방할 겁니다. 자유질문 형식이다. 그래 예. 보입니다. 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또 대통령의 어떤 상징적으로 대비가 되는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대표가 가진 이 난제들도 하나씩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친명, 친문 갈등을 보기에 앞서서 이와 관련해 일단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중성동갑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곳은 이 민주당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곳인데 이게 뭐 대진표는 사실 공천을 둘 다 받아야 완성이 되는 건데 구도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자, 좀 전에 이제 장윤미 예. 변호사님이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기자회견 예고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조금 정정을 드리면 오는 2월 7일 날 관훈클럽 토론회가 있습니다. 네.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참가합니다. 예. 관훈클럽은 뭐 저도 거기 회원인데요. 이제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인데 아주 그 독한 질문들이 그렇죠.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한다는 거 뭐 말씀을 드리고 일단 기자들과의 대화, 그렇죠. 질문 시간이 예.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도 일체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 그게 이제 관훈클럽의 특징인데요. 이제 거기에 이제 데뷔를 한다는 말씀을 예.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 윤희숙 의원 이번에 이제 출마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일단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총선 전략은
일단 어떠한 사람에 대한 대립각을 세우는 전략 뭐 이런 걸로 일단 간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옛날에 이제 서초에 출마를 했다가 이제 본인 부친의 어떤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스스로 의원직을 일단 내려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이제 다시 이번에 중성동감에 출마할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역을 지금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 지역인데 딴 데 옮겼는데 서초로 갔죠.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당내에서 지금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거듭 공천을 요청을 했는데 대답이 없었다고 그래요. 왜냐? 취재에 따르면 그렇군요. 앞으로 이게 친문계의 어떤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친명계가 임종석 전 실장 공천 줄까?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지금 친문을 대표하는 인사들 노영민 전 실장이나 임종석 전 실장 아마 공천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난항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기 때문에 과연 두 사람이 붙을까라는 건 아직까지도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과거 윤희석 전 의원은 나는 임차인입니다. 이 국회 5분 발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꼬집으면서 화제를 모았었죠.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임차인입니다.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이 법을 만드신 분들, 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자, 들으신 것처럼 윤 전 의원과 임 전 실장이 맞대결을 만약에 한다면은 86 운동권 뭐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경제 전문가의 대결 구도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이현종 위원님 분석대로라면은 공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 이런 지금 관측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무슨 친명 갈등으로 비화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렇진 않다. 그리고 지역구에서 윤희숙 의원 굉장히 전문가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보수 내부에서도 굉장히 깨어있는 그런 정치 행보 보여주신 분인데 그렇다면 과거 운동권 세력과 경제 전문가의 대비가 될 것인가 그렇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국정 운영의 경험이 있죠. 그리고 여러 정치적인 이력이 또 윤희숙 의원과는 또 대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그렇죠.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역 유권자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정책 그리고 어떤 정치력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가진 후보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어떤 정치적 경쟁력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친명계가 친문계를 밀어내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건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어떨까요? 이 대표는 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현주 전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 복당을 권유했는데 이현주 전 의원은 친문계의 저격수로 통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나만이 정이기 때문에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런 걸 강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분명히 지금 확신하는 것은 반문으로 가야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이번 조국 사태로 문 정권을 떠받치는 86 운동권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자본주의의 단물을 온갖 비정상적 방식을 통해 빨아먹는 추악한 위선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저도 이제 과거보다는 조금 나이가 들었으니까 옛날처럼 막 거칠게는 안 하겠죠. 그때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보수 진영으로 넘어오면서 말이 굉장히 저 스스로도 이 진영에 좀 매몰된 그런 말들을 표현들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현주 전 의원은 최근 부산에서 이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이 북콘서트에 참석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한 번에 잡혔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민주당 복당이 거론되는 거예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그 이현주 의원이 벌써 6번째 당을 옮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개인 정당 선택은 개인의 자유겠습니다만 과연 저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6번씩 당을 옮기는 모습이 과연 어떻게 각인될까는 전 차치하더라도 이분이 분명히 친문 패권주의 이른바 그 민주당에는 친문이 너무 말하자면 제도와 시스템까지 뛰어넘는 그런 패권주의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탈당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은 친명 패권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실제로 이런 논란이 있는 분을 영입하기보다는 원칙과 상식이 나가는 분들을 지금 막아야 되는 게 저는 민주당의 그 지금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번에 당 로고와 색깔을 바꾸는 PI 작업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깔이 다 들어갔다는 이른바 그 퍼스널 컬러 논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석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게 뉴스가 되고 관심이 될 정도로 이재명 사당화에 대한 논란이 큰데 자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친명 패권주의를 비판하지 않고 그냥 입당한다면 공천 보고 혹시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지금 해석을 낳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현주 의원을 영입해서 당에 포진시키는 거 저는 이거는 소탐대실의 전형이라고 봐요. 오히려 그래서 나중에 이 결과가 내홍을 더 치를 수 있는 이른바 촉발된 논란을 더 끌어들이는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로 이에 대해서 좀 민주당 분위기가 어떤지 묻고 싶고요.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이수진 비례의원 등 친명계가 또 친문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에 잇따라 도전장을 내고 있고요.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준 이 LH 투기 의혹의 최초 폭로자. 이분을 또 영입을 하기 했어요. 근데 이런 움직임들 자체가 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예. 뭐 문재인 지우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이유는 문재인 넘어서기를 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보다 우리가 더 좋은 민주정부를 준비해야 되고 문제점이 있었다면 예를 들면 뭐 LH 그 사건도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아픈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건데 문제는 그것을 문재인 지우기가 아닌 넘어서기로 비춰지기 위해서는 지금 친명을 자처하는 원외 조직이나 이런 데서 자처하고 있는 뭔가 비명 죽이기, 친문 불출마 이런 것들이 함께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그 프로그램 초반에도 봤었지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가 52%가 나온 건 반면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35%가 나왔거든요. 예. 이 지지율을 봤을 때 이제는 이재명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친명 원외 조직이나 친명을 자처하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고립시키고 뭔가 그 비명들을 쫓아내고 뭔가 경고히 하는 이런 작업을 할 게 아니라 예. 좀 더 확장하고 다양한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이런 로고 변경 아니면 이런 그 새로운 인재 영입에 대해서 문재인 지우기다라는 시각으로 보지 않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뭔가 한계점들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저는 친명을 자처하는 분들의 반성과 좀 각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역시 당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빅텐트에 시동을 거는 제3지대 소식인데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와 비명계 탈당파가 주축이 된 미래대연합이 오늘 공동창당에 합의했습니다. 영상을 직접 보고 오시죠.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 창당준비위원회는 공동창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통합정당의 당명은 가칭, 개혁, 미래당으로 결정했습니다. 정치개혁, 사회개혁, 민생개혁 등 개혁을 선도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당명을 가칭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 선관위 유사 당명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더 나은 이름을 공모 등을 통해 찾아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 뭐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지금 뭐 궁금증은 얼마나 현역 의원들을 확보하느냐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더 갈 의원들이 있습니까? 일단 민주당의 의원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예. 제3지대에 나갔을 때 국회의원 입성이 가능성이 높다거나 최소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지지율이 종전의 양당에 턱없이 못 미치죠. 어떤 제3지대나요. 그리고 특히나 이른바 이낙연 신당과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이 정치 세력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공천 과정 중에 설사 불협화음이나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3지대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담아낼 플랫폼으로서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지금 굉장히 낮다라고 봅니다. 물론 뭐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소식도 짚어보죠. 개혁신당은 어제 창당 후에 첫 주말 공식 일정으로 서울 강서구를 찾았습니다. 직접 보시죠. 개혁신당은 뭐 보수 진보 이렇게 해서 싸우는 정치보다는 저희가 한번 정치를 정책적으로 바꿔보자 이런 생각 때문에 나와서 지금 당을 새롭게 차렸습니다. 시장 구석구석 한번 들어가 보려고 저희 원래 차만 들어오면 막 큰 거 5톤 이런 거 시장에 끼고 들어오잖아요. 저희가 라보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구석구석 다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치렀던 그 강서구를 공교롭게도 찾았던 건데 지금 뭐 관심을 모았던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오늘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심이 모아졌던 대목인데 국민의힘에 잔류하겠다. 이 의미를 이준석 대표 당과 연결을 지어서 좀 분석해 주세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죠. 지금 예. 뭐 유승민 전 의원의 이제 이 합류를 간곡히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새 확장이 제가 알기로 좀 정체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원 모집도 그렇게 여의치가 않고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추가적인 지금 이벤트가 필요한데 유승민 전 의원의 어떤 이 합류가 굉장히 아마 중대한 좀 고비였는데 문제는 오늘 합류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예. 네. 총선에도 불출마한다는 거. 그거는 결국은 개혁신당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 정당으로서 어떤 가능성 그걸 뭐 적게 보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당에 남아 있겠다는 것 자체도 앞으로 개혁신당의 어떤 향방에 대해서 썩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이 대표가 혹시 이준석 대표가 나중에 뭐 아직 시간이 많잖아요. 나이도 어리고 국민의힘을 어떻게든 활용할 가능성, 돌아올 가능성도 염두에 둔 조치는 확대 해석입니까? 글쎄 아직 그거는 뭐 봐야겠죠. 그것까지는 봐야 될 그거는 뭐 것이다. 국민의힘이 예. 정말 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예. 도저히 뭐 회생 유승민 가능성이 의원은 없다 할 때 남아있고. 예. 뭐 그런 상황에서는 할 수가 있겠지만 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끄는 정당이 이제 그런 상황은 좀 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거기까지는. 측면에서 결국 예. 개혁신당이 지금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 또 하나는 저는 결정적 패착이 최근에 이제 이 어르신들 그 무임승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폐지하겠다는 이야기를 예. 했잖아요. 저는 그 선언은 물론 뭐 정책적으로 논쟁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총선 전략으로서는 완전히 이제 지역구 출마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왜냐? 지역구 출마하면 어르신들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어르신들 표를 아예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본인들은 비례정당으로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예. 근데 얼마나 비례정당으로 가서 득표를 많이 하겠어요? 지금 이제 뭐 라벌 끼고 강서구청장 그 강서구 갔는데 이건 뭐 예전에도 했던 방식이고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과연 아무도 지금 저 중에서 지역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에 출마하겠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역 출마를 굳히면서 합당이 가능한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총선이라는 거는 대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과연 이 정당의 어떤 존속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물론 지역구에 출마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무임승차의 경우에는 또 지역별로 그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30대 여성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선을 변경하는 버스를 피하려다 넘어져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2차선을 달리던 시내버스가 1차선 진입을 시도합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버스 옆을 지나는가 싶더니 잠시 뒤 행인이 걸음을 멈추고 차도를 바라봅니다. 저녁 6시 45분쯤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소방차가 하고 막 다 깔렸더라고요. 경찰차하고 다 왔어. 1차선을 달리던 A씨가 차선을 변경하는 버스를 피하려다 넘어진 뒤 뒷바퀴에 깔린 겁니다. 사고 당시 버스는 갓길에 정차돼 있던 트럭을 피하기 위해 차선 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가 넘어지면서 부딪힌 중앙분리대는 사고 충격에 이렇게 부서졌습니다. 회사원인 A씨는 서울 송파에서 봉천역까지 지하철로 이동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다 변을 당했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륜차 교통사고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 사망률은 6.4%로 착용했을 때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버스기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얼마 전 개장한 초대형 복합 쇼핑몰에 예상을 넘는 인파가 몰리며 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대 교통이 마비되고 지자체에서 안전 문자까지 보냈는데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일단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길래 저희가 사진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기가 4,500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을 정도로 대규모인데 개장 첫날이
금요일이었어요. 평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시간 만에 이게 다 만차가 될 정도로 지금 영상 한번 보십시오.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발 디딜 틈 없이 그렇네요. 10만 평 규모의 쇼핑몰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들이 빼곡하게 저렇게 몰려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한 4배 정도 더 많은 인원이 몰렸다고 하거든요. 진짜 발 디딜 틈이 없는 모습인데 들어가는 데만 1시간, 나오는 데만 1시간, 이게 주차에만 그렇게 걸린다고 하고요. 네네. 방문객들이 너무 많아서 식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줄만 서 있다가 오는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 보는 모습은 이 게임 체험 팝업존이거든요. 네. 이게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더 몰렸다는 거예요.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SNS에 네. 정말 사람들이 인증 사진 같은 거 이 모습 정말 정말 많네요. 위에서 보면 진짜 발 디딜 틈이 없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인데요. 네. 문제는 이제 이 정도로 사람이 몰리는 바람에 제대로 된 쇼핑은커녕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뭐 여기 내부뿐만 아니라 일대까지 극심한 교통 정체를 빚는 바람에 지자체에서 이렇게 문자까지 발송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인근 주민들도 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여기가 화서역 인근입니다. 수원역과 성균관대 사이인데 여기가 이 도로가 넓지 않고 주변이 다 아파트 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 그야말로 주택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교통체증에 극심한 이제 혼란을 겪고 있다. 반경 1km 이내에서는 400m 가는데 40분 걸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특히 진입로가 3개차로로 갑자기 좁아지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하고요. 교통사고 우려까지 지금 높은 상황인데 경찰이 교통경찰과 기동대를 배치를 한다고 하고 또 시에서도 스마트 교통제어 시스템 같은 것들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주변에 이동하시는 분들이나 주민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가 인근 주민이라면은 뭐 어떤 대책을 요구할 것 같은데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진입차로를 추가로 조성한 예. 상황인데 더 추가로 조성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경찰이 나서서 교통신호 같은 것들을 제어를 하면서 사고를 좀 미연에 방지를 할 필요가 그러니까요. 있어 보여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쇼핑몰들이 들어간 곳이 보통 이제 경기도 외곽 지역에 땅이 넓고 공터에 많이 들어서는데 맞아요. 이 지금 스타필드 이 부분은 이 주택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진입차로를 병목 현상 벌어지지 않도록 도로공사 지금 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추가로 좀 도로를 넓히는 어떤 정책들을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SNS에서 유행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녹말 이쑤시개를 튀겨 먹는 영상을 두고 아이들이 따라하진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아이들이 벌써 엄청나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영상들인데요. 저 녹말 이쑤시개 초록색 많이 보시잖아요. 네. 저걸 튀겨서 먹방 영상이 올라오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건데요. 아니 저거를 실제 먹는다고요? 네, 저걸 튀김을 해가지고 아하. 소금, 들기름, 치즈, 라면 스프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먹는 영상이 예. 인기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엄마들한테 저걸 만들어달라, 나도 먹어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쑤시개 제품이기는 하지만 인체에 무해하지만 먹지 말라는 문구가 엄연히 표시가 되어 있고 특히 튀김 요리에 사용하지 말라는 등의 이 섭취 주의하는 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질 정도로 이런 영상이 인기가 있어서 이 엄마들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게 저런 목적으로 나온 게 아닐 텐데 먹어도 그럼 실제로 인체에 정말 무해한 건가요? 저게 처음 나왔을 때 이 생분해가 가능한 옥수수 전분이라든가 식용색소를 사용을 했다라고 광고를 하긴 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식품을 찍어 먹는 용도로 썼을 때 크게 인체에 무해하지 않으니까 마음껏 쓰십시오라는 것이지 저걸 그대로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거든요. 네. 특히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일단 주재료 자체는 먹어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예. 다른 성분이 충분히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고 이게 식용 가능하다는 것이 인체에 먹었을 때 바로 무해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린 거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란 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마약 김밥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독될 만큼 맛있다 이런 의미인데 이제는 이런 표현들 쓸 수 없게 되는 곳들이 있어요. 네,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이 광고 관련 규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오는 7월부터는 이 한 번 맛보면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뜻에서 마약 관련 광고나 간판이나 식품명 상호를 쓴다고 하면 이 부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건데요. 뭐 가볍게는 시정명령부터 심하게는 영업 정지 처분이나 제주 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마약 같은 것
것들이 이제 예전에는 청정국이어서 이게 좀 긍정적인 의미로 식품 이름에 쓰였지만 지금 마약 범죄가 너무나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어떤 경각심을 무뎌지게 할 수 있다는 뜻에서 식약처에서 이 부분을 권고사항으로 법을 또 개정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인들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마약 상으로 가장 유명한 게 이 종로구 광장시장 마약김밥이지 않습니까? 예. 광장시장 상인에서는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마약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 관련 범죄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런 마약김밥이라는 이름이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케팅 효과도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다들 동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불만이 있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예. 예전에는 괜찮다고 했다가 갑자기 규제를 한다고 하면 이런 비용 같은 것들이 드는데 이름을 바꾸고 간판을 바꾸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판을 바꾸거나 이름을 바꾸는 업체에게는 또 지원금이 또 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체인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마약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이걸 한꺼번에 바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혼선이 빚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네. 그래도 일상 속에서 마약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심리적인 어떤 경계심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좋은 뜻에서 어차피 지금 마약 범죄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마케팅 효과를 기대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다들 따라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사랑을 한 몸에 받아온 판다 푸바오의 출국 일정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관련 영상을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던 우리 푸바오가 4월 초 새 출발을 위해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하기 전 30일 전부터 건강 및 검역 관리를 판다월드 별도의 공간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푸바오를 3월 초까지만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오는 4월 초 푸바오가 중국으로 반환되는 건데 이 소식이 알려진 뒤에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관람객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정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시간 40분, 2시간씩 기다려서 푸바오를 보려고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예. 반환 소식 알려진 첫 주말이어서 인파가 더 몰린 것 같은데요. 이게 이 적응을 위해서 오후 시간에만 짧게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관람 시간은 5분이고 한 번에 80명씩만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바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푸바오가 있는 놀이공원에 걸린 이 현수막,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정말 애잔한 느낌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의 현수막을 많이 걸고 있는데요. 예. 너를 만난 건 기적이야, 푸바오 고마워, 사랑해, 행복해라, 응원해 이런 메시지들이 적혀 있는데 이거 아이돌들한테 보내는 현수막 같아요. 거의 푸바오가 아이돌 예. 느낌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유채꽃 그림도 있다고 하는데요. 유채꽃이 스촨성에 피는 꽃이어서 고향의 꽃이라고 해요. 그래서 강철원 사육사가 매년 에버랜드에도 심었는데 푸바오에게도 어떻게 보면 고향의 꽃이지 않습니까? 유채꽃 꽃말이 쾌활이랑 명랑 이런 뜻인데 푸바오가 건강하게 있다가 스촨성으로 돌아가서도 쾌활하고 명랑하게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토크 중에 장유미 변호사가 개혁신당 지지 의향을 언급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 저희가 결과 보여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서웠던 추위가 풀리고 활동하기 한결 수월한데요. 기온도 예년 이맘때 수준을 되찾았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추위가 풀리니 다시 먼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 강원 영서의 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나흘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전남과 경상권 해안, 제주는 순간풍속 최대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홍성이 3도, 여수와 울산, 창원이 7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성 파도가 밀려와 해안가 접근은 피하셔야겠고요. 오늘 물결은 제주와 남해 동부 먼 해상에서 최대 4m가 예상됩니다. 모레 오전부터는 차차 흐려지면서 제주와 전남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TV조선 뉴스 현장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